그녀는 한 남자를 숨기고 있었다. 남편도 주변 그 누구도 몰랐던 과거의 인연. 한때 법정에서 죄인이라 불렸던 그 남자와의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그 돈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썼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행방을 쫓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의 이름과 마주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의뢰인의 표정이 일그러졌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랑하고 함께 살아온 아내가 과거에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단순한 생활비 횡령이나 가정 내 배신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고 그보다 더 깊이 감춰져 있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 헌신이라는 가면을 쓴 침묵,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에 매달린 무력한 용서. 이야기의 끝에 남겨진 건 누가 옳았는지도 누가 더 아팠는지도 판단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진실뿐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비 오는 날이었다. 장마철의 끝물처럼 지루하고 무거운 비가 사무실 창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검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선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우비에 묻은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그의 표정만큼이나 무거워 보였다. 그는 마흔 즈음으로 보였고 단정한 셔츠 위에 묻은 비자국이 오히려 그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여기 탐정사무소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다. 민호입니다. 박민호. 나는 그의 이름을 천천히 노트에 적으며 동시에 그를 조용히 살폈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손끝엔 눈에 띄지 않을 만큼의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꺼내려다 망설이는 사람처럼 가방 속을 한참 뒤적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여기 이번 달 공과금 고지서예요. 가스비, 관리비, 카드값까지 전부 연체됐다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끝을 흐렸다. 제가요. 매달 꼬박꼬박 아내한테 생활비 보내요. 그것도 딱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넉넉히요. 근데 왜 이런 게 날아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가스비 38만 5천 원 연체, 관리비 62만 1천 원 체납, 카드 사용 미납액까지 포함하면 총합은 이미 10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아내분과 대화해 보셨나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요. 말해봤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 마치 그 답을 되새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기억인 듯. 그 개똥으로 냈어 라고 했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개똥? 네.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모은다며 매달 일정액을 신도들끼리 내기로 했대요. 그게 이번 달엔 좀 크다면서 제 생활비를 그리로 냈다네요. 나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어떤 붕괴의 조짐이 보였다. 가족의 생활비가, 어머니의 요양비가 고작 교회의 건물 하나에 묻혀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헌금을 낼 거면 적어도 상의를 했어야죠. 생활비에서 그것도 한 푼 남김없이 빼갔다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저도 그렇게 말했죠. 그 돈은 헌금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생활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다시금 말을 잇기 어려워하며 잠시 침묵에 잠겼다. 나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얼굴을 읽었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디선가 무너져 내리는 신뢰의 감각. 그리고 그걸 붙잡지 못한 무기력감. 아내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생활비 받은 걸로 먼저 헌금 내고 나중에 당신한테 헌금 받으면 생활비를 메꾸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식으로. 나는 조용히 손가락을 맞물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신념이 가족과의 약속보다 우선되는 경우. 하지만 여기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신념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였다. 왜냐면 그는 말했기 때문이다. 이번 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작년에도 한 번 카드값이 연체된 적이 있었는데 그땐 아이 태권도비가 밀렸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턱을 쓸며 한숨을 쉬었다. 마치 자신이 뭔가 더 큰 걸 놓친 건 아닌지 되새기며 자책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 한 번도 제대로 못 사 입고 화장품도 못 샀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다기보단 그냥 무서웠어요. 나는 그의 마지막 문장을 곱씹었다. 그건 경계심의 감정이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 믿고 맡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낯설게 느껴질 때 인간은 직감적으로 공포를 느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른 의심 가는 정황이나 평소와 달라진 행동은 없으셨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내밀었다. 요양원 통화 기록이었다. 발신자 아산요양원. 수신 일자 어제 오후 3시 48분. 어제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제 어머니 요양비가 몇 달째 미입금 상태라고. 그는 말을 하며 자신도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저요. 매달 아내한테 125만 원씩 보내요. 거기엔 생활비, 관리비, 어머니 요양비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날짜 맞춰서 보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그의 심장을 찌른 듯 보였다. 잠시 후 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도 그걸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다음 날이었다.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은 하늘 아래 민호 씨의 표정은 더 깊게 꺼져 있었다. 그날 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몇 달째 입금이 안 됐다고요.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마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듯 숨을 내쉬었다. 근데 아내가 그 말에도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건 무슨 소리야 하고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의 표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건 단순한 방심이나 실수가 아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다. 그래서 더 따졌죠. 내가 이번 달에도 정확히 넣어줬는데 왜 안 냈냐고? 그랬더니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도둑 취급이야? 나 당신이 헌금하라고 준 돈 말고는 쓴 거 없어. 라고 하더군요. 그 문장은 마치 벽처럼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벽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가 헌금이 아닌 생활비라고 했던 돈은 그녀에게는 이미 신의 몫으로 전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엄마 요양비, 애 교육비, 카드값 다 내가 보냈는데 다 어디로 간 건지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나는 조용히 노트를 펼치며 물었다. 그 이후에도 대화가 이어졌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끄덕임엔 힘이 없었다. 제가 통장이나 도장을 넘기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관리하겠다고. 그 반응은요? 그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말했다. 화를 냈어요. 왜 이제 와서 도둑 취급이냐면서. 자기야말로 희생하고 살아왔다고. 옷 한 벌, 화장품 하나도 제대로 못 샀다고. 그의 말이 끝날 무렵 나는 이미 감정의 균열이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이건 경제적 갈등을 가장한 신념과 통제의 싸움이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렇게 싸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가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그 순간을 떠올리며 멈칫했다. 도연이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 엄마가 물려준 반지, 현금까지 다 없어졌어요. 서랍이 비어 있었고 장롱속 봉투도 다 비었더군요. 나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네. 바로 은행 가서 확인했죠. 충격이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넘기며 보여주었다. 이게 3년 전부터 제가 넣은 적금 통장이에요. 남아있을 거라 믿고 있었던 건데 이미 1년 전에 해지됐더라고요. 거기에는 해지일, 이체일, 수령 계좌까지 명시돼 있었다. 그 모든 기록은 유진의 개인 계좌로 연결돼 있었다. 생활비 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턴가 점점 매달 조금씩 빼서 자기 명의 통장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간의 경제 갈등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건 기획된 이탈이었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그녀는 떠난 게 아니라 사라질 준비를 해온 것이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십니까?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교회요. 결혼 전부터 다니던 교회가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동광선교회라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차량 과태료 고지서였다. 이게 최근에 집으로 날아왔어요. 아내 명의 차량인데 집 근처도 아니고 완전 외진 곳에서 발부된 거예요. 교회 근처 같기도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그 주소를 중심으로 추적을 시작해보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다. 믿음을 등에 업은 배신이었다. 헌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가족을 조금씩 조용히 무너뜨려온 침식.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의뢰를 받고 우리는 곧장 그 과태료 고지서를 단서로 아내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신고된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교차로 근처. 주변에는 작은 슈퍼 하나와 낡은 모텔, 그리고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골목길이 하나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생각했다. 이런 외진 곳에서 불법 주차를 할 만큼 급박하게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CCTV가 설치된 편의점을 찾았다. 작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카운터에 앉은 중년 점원에게 정중히 물었다. 며칠 전 여성 한 분이 다급하게 이런 물건들을 구입하지 않았나요? 칫솔, 팬티, 샴푸, 면도기 같은 생필품이요. 점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을 더듬었다. 맞아요. 그런 분 있었어요. 에코백 하나 들고 피곤해 보였죠.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걸로 괜찮겠죠라고 혼잣말하던 게 기억나요.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맥락으로 울려 퍼졌다. 우리는 CCTV를 확보했고 화면 속에는 분명히 유진 씨가 있었다. 노란 후드, 헐렁한 청바지, 그리고 묵직한 에코백. 결제가 끝난 직후 그녀는 곧장 모텔로 향했다. 모텔 프런트에서 우리는 객실 기록을 받았다. 3일 전부터 혼자 302호에 묵으셨고요. 체크아웃은 오늘 아침입니다. 방 안은 이미 정리돼 있었지만 쓰레기통에서 흘러나온 영수증 더미와 봉투 하나가 남아있었다. 작고 갈색 가죽 케이스였는데 열어보니 아이의 돌반지 케이스와 손편지 조각이 있었다. 다음 단서는 금은방이었다. 점원은 말했다. 젊은 여자분이 반지 하나 팔았어요. 눈빛이 어두웠죠. 팔려고요라고 했습니다. 그 금반지는 가족, 약속, 책임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걸 팔아버렸다. 그 다음 우리는 그녀가 찾아갔다는 교회로 향했다. 의뢰인이 알려준 이름은 동광선교회. 하지만 도착한 건물엔 십자가가 있었지만 성가대나 제단은 없었다. 대신 원형 테이블과 노트북, 노란 조명이 사람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밝혔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주한 건 민가협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지원 모임.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그 분위기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지만 그 자세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었다. 눈은 감겨있지 않았고 손끝은 약간 굳어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민가협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례 공유, 물품 지원, 면회 일정, 후원 신청 같은 문구들이 떠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여긴 교회가 맞나요? 한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교회에서 파생된 지원팀이에요.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가족을 돕는. 헌금도 있습니까? 네, 마음껏 헌금하고 면회도 갑니다. 온라인 카페 통해 모집도 해요. 그녀는 믿어서 온 건가요? 아니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에 띄워진 게시글들이 스치듯 보여졌다. 모임 이름 아래 수많은 댓글과 사진. 이혼, 가정 파탄, 전 남편 면회 같은 글귀들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싸늘한 이 문장이 내 머릿속을 짓눌렀다. 그분은 이혼한 남편입니다. 의뢰인 아내의 글이 처음 올라온 건 5년 전. 그녀의 닉네임은 믿음의 순정. 기묘하게도 그 이름조차 그녀의 실명을 연상케 했다. 우리는 그녀가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단순한 후원 공간이 아니었다. 경험 공유, 면회 후기, 편지 양식, 헌금 동기 부여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감정을 동조시키는 글들이 넘쳐났다. 첫 번째 게시물은 남편이 구속된 직후, 그러니까 5년 전 늦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그 사람은 실수였어요. 정말 잠깐 정신을 잃었을 뿐이에요. 사고는 무서웠지만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러려 한 게 아니에요. 판사는 그를 비열한 뺑소니범이라 불렀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글을 반복해서 읽었다.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시선이었다.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 했고 피해자의 가족은 눈물로 외쳤지만 그녀는 그의 편에 섰다. 게시물은 꾸준히 이어졌다. 2개월에 한 번꼴로 면회 소감, 재소자의 반응, 주변 교도소 환경, 심지어는 여성 봉사자가 너무 부족하다 는 호소까지 있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 보호자가 아닌 신도이자 대변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올라온 게시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처음엔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을 5년 동안 돌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고 나도 사람인지라 외로움과 현실이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나 재혼합니다. 그녀는 그래서 죄인을 두고 떠나는 자신을 탓하는 척했지만 그 문장 사이엔 뭔가 묘한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자신은 떠났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그녀의 말투에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떠난 게 아니라 이중 생활을 시작한 것뿐이었다. 그럼 왜 뺑소니를 해가지고 모니터 너머 면회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었다. 더는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고 수감된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아, 순정아, 그 얘기 또야? 그냥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 운이 없었을 뿐이지. 그의 눈엔 죄책감이라고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무심함과 자기연민만이 가득했다. 근데 돈은 이번 달 것도 들어왔지. 응. 어제 넣었어. 좋아. 다음 달엔 좀 더 올려줘. 요즘 물가 장난 아니야. 라면도 비싸지고 괜히 눈치 보여.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건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굴욕감이었을까? 나도 이제 힘들어. 힘든 건 알지. 근데 순정아, 네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지금도 내 주변 애들 나 존경한대. 너처럼 헌신적인 여자 보기 힘들다고. 그 말은 달콤한 칭찬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책임을 지우는 독약과도 같았다. 200만 원 매달 넣어줘. 현금으로. 계좌 추적되면 너도 곤란해지니까. 알았어. 그녀는 무기력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선 다시 한번 은행에 들렀다. 생활비 계좌에서 돈을 빼고 한 번 더 다른 계좌로 옮긴 뒤 그 돈을 현금으로 바꿨다. 그리고 마침내 영치금 송금 창구 앞에 섰다. 이제는 자동화된 루틴. 수감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넣기 위한 그녀만의 완벽한 절차였다. 그녀 혼자였던 건 아니었다. 민가협 게시판에선 서로의 방법을 공유하며 가족을 속이는 말투까지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헌금이라고 해요. 신앙의 일이니까 깊이 묻지 않아요. 교회 건축 기금, 건물 리모델링 헌금, 요즘엔 액수가 커도 누구도 안 물어요. 그녀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이제는 생활비조차 남편에게 구두로만 요청했다. 계좌에 남는 흔적은 없도록 모든 건 현금으로 하나님을 위한 이름 아래서. 다 알고 왔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이 한마디는 문이 열리자마자 조용하지만 무겁게 방 안전체에 퍼졌다. 민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다. 유진 씨는 복도를 따라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에 멈춰 섰고 수줍은 듯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나는 한 발 물러선 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지켜봤다. 이곳은 더 이상 상담실이 아닌 오래된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 대사는 하나씩, 감정은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울렸다. 믿음으로 하려던 일이었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담담했다. 마치 죄책감 없는 고백처럼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믿음? 내가 믿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내 전 남편이잖아. 민호 씨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가족을 버리고 내 어머니 요양비도, 아이의 돌반지도, 생활비도, 그 모든 걸 내 전 남편에게 보냈다는 거야? 유진 씨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돌봐줘야 할 존재였어요. 혼자 버림받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나는 해야 했어요. 민호 씨는 눈빛이 흔들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거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순간 방 안 공기가 깨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유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먼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동은 단호하고 후회나 변명은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냉정은 말 대신 편지로 왔다. 하얀 봉투 속에는 이혼 조정 신청서 한 장. 민호 씨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든 후 고개를 들어 나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의미를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그 정도 의미였나 봐요. 고요한 사무실 안에 그의 목소리는 지친 회오리처럼 퍼졌다. 뒤섞인 희망과 절망 그리고 무너진 신뢰가 안개처럼 남았다.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낸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교도소였다. 순정이 남편이 누굴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 말은 민호 씨의 관찰 같기도 했고 도전 같기도 했다. 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심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감옥 생활 편하게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잘 지냅니다.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민호 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이혼은 안 할 겁니다. 우리 아이도 내 어깨 아래에 있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돈을 보냈던 간섭도 다시는 없을 거예요. 지훈 씨는 비웃으며 낮게 조용히 말했다. 쌍으로 옷바라지 하려면 너도 내 편이 되라. 그 말은 벽 너머까지 울리듯 퍼졌다. 이제 끝나지 않을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민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중요한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사랑이라는 명칭으로 포장된 조작,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그리고 법과 도덕을 교묘하게 비트는 관계의 왜곡.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떤 사랑은 낮은 곳에서 시작한 돌봄이 아니라
자신보다 깊은 죄책감이 만든 감옥일지도 모른다. 비는 점점 세졌다. 그리고 나는 각자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준비했다. 출소해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럼 이제 끝인 줄 알았죠. 그녀가 살고 있는 건 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의 반지하였다. 거기서 나는 그녀와 그 남자가 다시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는 건 현관문에 쌓인 신문과 이웃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밤에 자주 싸워요. 여자가 우는 소리도 나고 남자 목소리가 막 욕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탁자 던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경찰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녀는 고요히 망가지고 있었다. 그토록 따르던 믿음, 헌신, 죄책감이 이끄는 길 끝에는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가 마주한 유진 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피곤에 찌든 눈빛,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희미하게 번진 멍자국. 그녀는 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제 남편이 절 왜 찾는데요? 그 말 한마디엔 절망과 포기, 자괴감이 한꺼번에 묻어 있었다. 며칠 후 내가 건넨 서류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여전히 함께 지내고 있는 전 남편, 지훈. 그리고 그가 현재 교제 중인 여성의 이름 김모 씨. 사진, 식사 예약 문자, 청첩장 시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지금 동거하시는 분 다른 여자랑 약혼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보며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일렁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먹이 사실이네. 그녀의 눈엔 눈물 대신 쓴 웃음이 남았다. 신념으로 포장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거짓과 조작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민호 씨는 그녀를 찾아갔다. 말없이 문 앞에 섰고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가 창문을 열었을 때 그는 한마디로 말을 시작했다. 여보. 그 단어는 오래 잠겨있던 기억을 깨우는 주문 같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도연이가 매일 엄마 얘기해. 유치원에서 친구들 엄마가 데리러 오는 거 보면 자기도 엄마가 오면 좋겠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가 처음 본 그 강단 있는 눈빛은 사라지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흔들리는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돌아와.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 때문이야. 민호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오래 참은 감정의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은 끝까지 닫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흐리게 번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사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열었다. 이 사건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단순한 경제 사기 혹은 부부간의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이건 결국 믿음이 사람을 어디까지 맹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었다. 유진 씨는 믿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책임을. 그 믿음이 결국 그녀를 파괴했고 그 믿음을 위해 희생된 건 그녀 자신과 아이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었다. 민호 씨는 끝까지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를 가려 싸우는 대신 그저 아이를 품고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나는 생각했다. 세상의 정의는 법률로만 구현되지 않는다. 때로는 누군가의 기다림, 누군가의 용서가 더 큰 정의가 될 수도 있다. 그 사건이 끝난 후에도 나는 민호 씨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사랑으로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선의가 있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